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도 예고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 자체가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이슈들 또 법적인 쟁점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가 이제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피로는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어떤 그 탄핵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사회가 불안정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파적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과 정의나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켰던 어떤 불문적인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이 무너지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습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선을 넘는 행위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가 더 지속되면 더 큰 위기가 올 건데 이걸 좀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혼란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 선고가 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상계엄 직후에 그때 변호사님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이 윤 대통령의 이 내란죄 혐의 성립 가능성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짚어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셨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탄핵 심판 또 그리고 이제 내란죄 수사 이렇게 좀 진행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반에 대해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징계하고 파면하는 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그리고 이제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한 형사처벌 문제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진통을 거듭했지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내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어차피 수사와 재판을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수사권에 대한 논쟁도 없고 또 권위가 있고 또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었던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결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이라도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근본적인 한계는 내란 특검법이 아직까지도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다. 그게 아쉬운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와 형사집행 절차가 재판 절차가 진행은 되고 있으니 절반의 어떤 성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장성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은 되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란과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 수사가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시간이 가니까 증거 보존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정파적인 문제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특검이 여전히 최선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내란 특검입니다. 근데 특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이미 상설특검법은 이미 좀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상설특검만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파적인 문제로 소비되다 보니까 여당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을 좀 종식시켜야 되는데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은 특검을 지명하는 권한대행에 압박을 넣어서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럼 민주당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또 재의결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통과를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204명이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의결할 때 그럴 때 운영면을 살려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수사들이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다 수사가 돼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내란 종식을 하거나 헌정 질서를 좀 회복시키려 하는 이 흐름을 막는 흐름들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했을 건데 제어가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적반하장 그리고 오히려 정파적으로 오히려 이제
막 그 공격당하는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는 정도로 좀 이상해져 버리는 갈수록 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중심을 잡으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란 특검도 조속하게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국민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날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재 심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도 지금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고 국민 모두가 지금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어차피 현재 평의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해 보건데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국론 분열을 막고자 하는 현재 취지상 만장일치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재판관들 간의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상을 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어떤 결정의 결과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 대통령과 똑같은 취지로 지금 헌재에서 말하는 결정 그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립된 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거 헌법의 위반이 중대한지, 세 번째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배신 행위가 있는지.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의 경우는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까지 판단의 요소라면 국무총리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어서 1번과 2번의 요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견이면 인용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했다는 그것까지 요구한다면 기각 의견이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어서 같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 두 개의 심판마다 선고가 지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좀 지연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탄핵의 취소를 탄핵의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된 것이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이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근거로 구속 취소 이제 이걸 연결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치적인 어떤 저는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구속 취소는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이냐 구속 재판이냐 이 차이일 뿐이고 또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근데 그것도 이론이 갈리지만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탄핵 제도는 사실은 징계를 통한 파면 제도입니다. 전혀 다른 제도여서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법률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논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탄핵 심판의 결과로서 각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기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각하에 대한 것도 뭔가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의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각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하가 무엇인지 또 기각이 무엇인지부터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형사소송법과 헌법까지 다 국민들이 공부하고 계세요. 각하는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심리도 없이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끝내는 걸 각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각은 요건을 통과한 것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를 해서 청구가 인용이 안 됐을 때 하는 게 기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히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어떤 자기 주장을 바꿨던데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는 기각이란 말을 참아 못하니까 내란죄를 뺐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절차적 요건을 들면서 각하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법률가로서는 좀 상정하기 쉽지 않은 주장인데 아마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각보다는 각하라는 주장이 좀 더 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부분을 뺀 거, 이 이야기를 좀 계속 다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지엽적이냐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월 3일 날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헌인지, 두 번째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지, 포고령 특히 1조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용이 위헌인지, 세 번째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것이 위헌인지, 네 번째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 행위가 위헌인지, 네 번째가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행위, 시도 행위가 위헌인지,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심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란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전혀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핵 절차는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것이 중대한지를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쟁점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기는 이야기고요.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 적도 없고 또 그걸 뺐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에 비춰보면 그 행위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행위 중에서 한 가지만 인용돼도 뭐 탄핵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하 주장은 상당히 실제적 내용과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 그다음에 포고령의 문제, 그다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입, 그다음에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이제 이러한 주요 내용들 중에 하나만 이제 해당이 되더라도 이 탄핵이 인용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그 형사사건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걸 따지지 않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 심판은 선고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헌재가 지난주에 또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선고를 했는데 전원 일치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또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계기, 큰 뭐 어떤 자극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뭐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다음에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세 번째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배신행 이 3가지를 보는데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대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결정문을 보면 그런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보면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제 기각을 한 것이고, 다만 이게 탄핵이 낱말로 볼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 고의적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책이 없습니다. 탄핵 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국회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국정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의 특히 대통령실의 몫인데, 이 정부 들어서 사실 야당을 대화 파트너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교착 국면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감사원의 그런 결정이 있었을 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탄핵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국회에서 그걸 견제하는 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남발했다. 그거는 단순히 그 건수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같고, 다만 그 사유를 보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의 소지는 있었다는 건 인정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대통령과 달리 헌법 위반의 정도는 없기 때문에 그게 기각됐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한계와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잘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큰 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특히 이제 여권과 야권,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지금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범람을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혼재되어 들어오는 정보들 때문에 뭔가 지금 이것들을 정파적인 입장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좀 메시지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걸러지고 또 정제되어서 좀 논의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뭐 선거 전까지 메시지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뭐 탄핵 심판 선고야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혹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특별히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어떤 그런 사법 절차적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불리를 좀 따지고 이런 것도 분명 고려가 됐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러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그 권성동 대표가 오히려 승복할 테니 야당도 승복을 해라. 오히려 탄핵의 대상인 쪽에서 승복하라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거지만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지지를 향해서 기각이 자신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책 제스처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 이 과정 계속해서 논란이 남고 있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제가 2001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법조인으로서 지금 24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실무에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용된 걸 보고도 너무 놀랐고요. 너무 이례적이고 인용되는 논고를 보고는 더더욱 충격이었고 과연 일반 법조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 그러니까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률을 혼자 창조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정도의 어떤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도 너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였는데 근데 검찰이 이걸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상급심에서 판단받을 기회도 없이 그냥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너무나 이걸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마음도 너무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법주주의 모습인가 싶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구속 취소의 근거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6조에 명확하게 시로 계산한 경우와 기간 날로 계산한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으로 간 자료가 있는 동안 이 사건이 33시간 이건 당연히 날로 계산해서 빼라고 돼 있어요. 그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거 판사님이 이것을 법관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냥 물리해석을 벗어나는 물론 본인의 아이디어가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왜 이게 일반 국민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나오지 않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석방하는 절차에서 이렇게 이례적인 소수 견해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럼 그것도 이해한다고 셈쳐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날이 아니라 시로 한다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이 두 절차 모두 다 법원에 가 있는 시간, 이 시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10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 10시간을 구속기간 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집어넣은 거예요. 두 가지에서 하나만 제대로 해석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일을 가장 소수의 견해로 자기만의 견해로 석방 결정을 할 때 그 논거를 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상하고 근데 검찰은 여전히 지금 석방지 즉시항고도 않고 석방을 해놓고도 다시 실무에는 여전히 날로 하겠다. 그러면서 불복도 하지 않겠다. 이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에서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이런 이례적인 일이 여기서 발생하니까 아마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더 괴로운 것은 이걸 보니까 어떤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이 사법부와 검찰은 사실 전혀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법부의 이게 이례적인 판단,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기다렸다는 듯한 석방 지휘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연으로만 보는 것이 그리고 온전히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 직권 취소를 하든 다시 직권으로 구속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게 구속 사유가 있는지
구속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영장이 발부하는 같은 헌법기관의 법관이 구속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으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구속기간이 날과 시, 뭐 체포적 부시 이건 그 논의는 두 번째 치고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주장했던 강조했던 증거인멸의 사유가 우려가 해소되었느냐 이걸 반드시 살펴서 같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냐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놓으면 나머지 밑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나 부하 수행자 같은 하급자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진술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술의 압박이라든가 회유당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통령이 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큰 사안이거든요.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는지를 하나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 난센스인 상황입니다. 사실 또 이제 그 뭐 시로 계산을 하냐 날로 계산이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긴 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재판부가 밝힌 바로는 이제 뭐 그 수사 기록에 대한 인치의 문제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지엽적입니다. 오히려 그 날과 시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그 체포적 부심에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된 이 판단은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받기 어렵고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나 인치의 문제는 사실상 그런 우려가 있으니 상급심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법관은 검찰이 적시한 걸 하지 않으니까 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문제 제기를 하고 한번 상급심에서 한번 그걸 논의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자기의 아이디어 차원의 결정, 물론 그것도 너무 가볍게 이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보지 않은 너무 좀 무책임한 결정 같습니다만은 근데 적시한 것까지 하지 않은 사태는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었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에 경찰 체포한 이후에 무려 2달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3번이나 했는데도 다 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 만에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또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제 검찰 행보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커졌고 우려도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번에는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청구를 했단 말이죠. 눈치를 본 건가? 이전과 뭐가 달라졌지? 이 3번이나 반려를 했는데 이번에 왜 했지? 또 이것도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 조사를 하니까 검찰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그 신뢰도는 사실은 실제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보이는 정의가 최소한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적시항고를 포기하는 거나 최근에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거듭된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반려한 것 자체가 검찰이 보여주는 선택적 정의. 어떤 사안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어떤 사안은 당연히 수사를 하고 강도 높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안과 어떤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에서 보이는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선택적 정의가 국민들에게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지금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화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화폰이 김성훈 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압수수색이 좀 좌절되고 있잖아요.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비상경보 전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나올 건데 검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전후로 해서 자기들도 비화폰에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자꾸 김성훈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 아니냐 의혹을 더 키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중요한 게 김용현의 비화폰은 반납돼서 밀봉돼서 지금 경호처에 있다고 합니다. 서버는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실물인 김용현의 폰을 열어보면 핵심 관련자인 대통령과 각 군 장성들과의 그런 폰이 그대로 다 서버와 상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훈 구속이 돼야지만 그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체 진실을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 또는 그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뭐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석방 이후에 윤 대통령 이제 뭐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게 재구속도 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재구속하는 것이 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또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구속 취소 제도 자체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에게만 아주 완화된 기준으로 좀 이렇게 소수 연애로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속 사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전혀 심리 없이 판단도 하지 않고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관련 재판의 핵심이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됩니다. 각 소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미 순서에 자백했던 이 관련자들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해져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진술에 대한 오염,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런 우려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판장은 얼마든지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론적으로도 가능할 뿐 실무적으로도 일반 사례에서 흔한 일입니다. 구속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본인이 구속 취소한 재판장이 스스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려를 주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피 신청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즉시 항고를 안 했다면 최소한 기피 신청이라도 해서 새로운 재판장이 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인 검찰은 이런 결정이 나오면 엄청 뭐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출신 또 경찰 인사들 내란 혐의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게 이제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규현 판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란 재판이 모두 병합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구속 취소 전에도 그 재판장이 쟁점이 비슷한 사람끼리 병합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병합을 하면 절차상 한번 묶으면 바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날 이 사건과 저 사건을 병합해서 그 쟁점이 같은 것은 하고 다시 또 분리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병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 취소를 하면서 너무 이례적인 소수 견해를 통해서 취소를 해줬기 때문에 과연 이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불식시키는 것도 그 재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식시키는 것까지도 그 재판부의 몫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얘기인데 민생과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얼마 전 성과 발표회를 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특보단 특보를 맡고 있는 재선 허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회복단 이게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던데 이때 뭐 탄핵의 비상계엄 정국에 좀 약간 의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취지로 출범을 한 건가요? 네, 이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네. 이루어졌고 탄핵이 14일 날 이루어졌고 민생경제회복단은 19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례적이죠.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네. 이 비상내란 사태에 가장 어려운 층이 누구일까? 여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어려운 계층들을 소중하게 돌보는 것도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관련된 민생 입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추경안을 마련을 해서 네. 시급한 경제회복과 민생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의원님? 네,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제가 예결위 간사를 또 맡고 있고 11월 달부터 네. 국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 보고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가를 얻어서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 처리 길목에서 돈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일단 77일간 활동을 했는데 성과보고회도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는데 일단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77일간 그야말로 일주일에 네. 세 네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또 현장 간담회 네.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9차례 그런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6차례의 추경 편성을 위한 독자적인 간담회도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7일간 114명의 전문가와 네. 현장에 다양한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입법 과제와 추경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10가지의 시급한 민생 입법 추진 과제들을 발표를 했고 네. 2차에는 13가지의 민생 입법 과제를 발굴을 해서 당의 정책위와 또 원내대표의 재가를 얻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10개, 2차 13개, 23개 입법과제 말씀하신 대로 발표했는데 이 중에 4개는 벌써 본회의를 통과했던데 보니까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개설 이거는 가계 빚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 계좌 하나에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비용을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빚을 지게 되면은 압류를 먼저 해놓고 네.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현행법 체계인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먼저 해버리게 되니까 그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비용이 보존이 안 되는 편이 많았고 법적 다툼이 많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입니다. 그거는 빚을 지기 전에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고 나서 빚을 지기 전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제 일정 최소한 뭐 생계비 수준에 네. 다 넣어 놓게 하고 그거는 절대 못 네, 다 그렇습니다. 못 그래서 건드리게. 뭐 서민층들이 네. 좀 압류를 인해 가지고 기초 생활 보장조차도 하지 못하는 네. 그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소중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종 고금리 또 물가 인상 등 생계비 걱정하는 서민들에게 아마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빚은 빚이고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여기 보면은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 채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금융 채무라는 게 뭔가요? 보통 이제 네. 그 서민들이 또 국민들이 다양한 뭐 경제 활동 과정에서 네. 빚을 지게 되어서 신용 회복, 신용 관리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네. 크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생을 신청해서 파산, 네. 법원으로부터 공적 구제를 받는 방식이 네.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적 구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은 그런 법원의 공식적인 구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그 협약을 맺은 기관의 다양한 이제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적 구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은행처럼 이제 정책금융기관에 그러한 빚 채무에 대해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구제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통신비용, 그다음에 뭐 장학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연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그런 기관들하고 신용회복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 또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진 빚 말고 뭐 이런저런 공과금이니 통신비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것들도 뭐 보존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아니면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그런 절차를 구제를 통해 가지고 보장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법 이런 것들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나요? 공표가? 아직 이제 네. 공포 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네. 이거 여쭤본 거는 최상목 대행이 이것도 또 혹시 거부권을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정말 청소년들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네. 아동들조차도 어르신들이 네. 아빠 엄마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네. 또 정말 힘들어서 또 치매를 앓거나 해서 가족 돌봄하는 그런 청소년 아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책임 의무를 담은 법안이거든요. 네. 이것마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정말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추경 관련해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인당 25만 원 등등 해서 34조 7천억 원을 편성을 했던데 네. 이 국민의힘이나 기재부 반응은 어떤가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다행히 어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네. 정부한테 3월 말까지 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라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네. 추경이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결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네. 여지껏 정부는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렇게 국회에 떠넘겼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로 정부가 먼저 편성해서 제출하라 했으니까 네. 저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뭐 이런 거는 이재명 표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대선 표 사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네. 이제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아,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네.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네. 몰려 있고 서민들이 다양한 금융위 상황에 있어서 생계비 걱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하게 현금이나 또 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역화폐로 하면 더욱더 큰 효과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역과 그다음에 서민층들의 이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과 액수는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형식은 지역 화폐로 하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는 네. 국힘 소속 네. 지자체들도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면은 뭐 추경에다가 23개 입법 과제 법안 계속 추진한다고 그리고 또 뭐 민생 및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 보니까는 농업, 일자리, 지역경제, K반도체 생태계, AI 환경 개선, 의료체계, 건강보험, 노벨 바이오 강국 등등등 해서 국방 안보 제외하고 뭐 경제, 민생, 복지 이런 정책이 다 지금 망라돼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대선 조기 공약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도 있나요? 사실상은 지금 이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어, 그럼 국민의힘도 네. 그 분야에 그럼 이거는 좀 과하니 이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하자. 그리고 정부도 그런 의견을 내야 네. 국민들이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좀 안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답을 좀 제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기 대선 공약 준비 차원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네.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뭐 민간 국가
뭐 이게 핵무장론에 의해 가지고 네. 민간 국가가 지정되었지만은 더 큰 위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민감 국가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마지막 한 주가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집회도 계속 뭐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고대 총학생회장 지내셨잖아요. 그 옛날 집회 이른바 가두투쟁이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하는 집회 시위 좀 분위기나 공기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가서 보시면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네.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측면들은 네. 과거에서는 뭐 거리에 음. 뭐 화염병과 최루탄이 네. 상징적으로 충돌했었던 그러한 시위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촛불 혁명에서 이제 이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그런 빛의 혁명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네. 과거에는 학생 중심의 가두투쟁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음. 그때 민주주의 투쟁을 경험했었던 이 백발 노장이 된 60세 이상의 그런 어떤 베이비붐 세대 분들하고 네. 정말 2030 MZ 세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네.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네. 시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뭐 예전엔 민중가요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네. K-팝 중심의 문화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키세스 시위단 그거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고 약간 경이롭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근데 또 2030 세대들 중에도 탄핵 반대하는 뭐 보수 인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네. 그 친구들의 문제 의식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뭔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극우 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다양한 허위, 조작, 가짜 뉴스에 기반한 판단들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부터 벌써 헌재에서 1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민주당이 국방 예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거의 다 가짜 허위 정보에 기반한 망상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장한 민주당 책임이다. 그래서 민주당 심판받아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네.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2030 뭐 단군일의 최대 스펙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짜 뉴스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네. 대통령과 국힘의원들 또 극우 유튜버들이 네.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요즘의 유튜버 알고리즘은 네. 본인이 본 것만 계속해서 비슷한 성향의 뉴스들을 편집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에 사실상은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한 폐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긴 옛말에 삼인성호라고 세 사람이 말 지어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근데 국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방위 상임위 계시잖아요. 근데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라고 하던데 계엄 앞두고 임시 시신 수송 가방 영현백 이거를 뭐 3,000개 넘게 군이 구입을 했다고 하고 뭐 종이관도 뭐 주문도 문의를 했다고 하고 이건 뭐 뉴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네. 오싹한 그런 어떤 소름 같은 것들이 뉴스를 보면서 느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우리나라는 네. 유사시 또 전시 대비해가지고 영연백을 네. 상시 비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예년 수준에는 1,400개 정도의
빛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 전체를 통틀어서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계엄을 대비했고 계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했다고 보여야 되는데 계엄 직전에 그런 것들을 3,000개 이상 네. 하고자 했다라는 정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나요? 사실상은 이제 비화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기존에 육군이 관리하던 비화폰을 국방부가 네.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음. 국군 정보 수사단에게 네. 무려 기존의 19대에서 그것을 58대 이상으로 추가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뭐 하는 조직인가요? 수사단이 바로 체포조 역할을 했었던 체포조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그러한 활동 조직 단위였죠. 그래서 비화폰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네. 이 영연백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엄 준비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비화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신 가방을 3,000개 넘게 준비를 했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근데 뭐 육군 설명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늘어났다, 뭐 계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액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이것은 네. 이제 뉴스의 보도에 의한 첫 번째 네.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또 공신력 있는 국방부나 국가기관의 또 사실 확인, 또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호남 시청자께 혹시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를 보통 빛의 고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에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서 헌재에 파면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화문 그야말로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국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빛과 빛이 네. 연결된 그런 어떤 호남의 빛의 수도로서의 그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플랫폼으로서의 우리 호남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또한 큰 든든한 뒷받침과 역할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는 삼봉 정도전이 경복궁 정문을 광화문으로 이름 붙인 게 광화, 빛으로 감화하다, 물들이다 그런 거였는데 그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 그렇습니다. 계몽인데 엄한 계몽령 나오고 참 따라. 네, 저도 들리면서,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